자, 그럼 교재 86쪽을 보시죠. 중개보수로 들어갑니다. 이 중개보수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제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요.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일단 접근하는 겁니다. 그 개업공사의 보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중개보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고 있죠. 이 중개보수는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예요. 다음에 실비라는 것은 이거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요. 이건 절대 보수 초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간다는 거. 그래서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개보수 관련해서는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보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 보겠습니다.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A한테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한 날짜가 12월 8일이었어요.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요,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계약이 성사가 되기를 언제 성사가 됐냐면 12월 20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잔금은 1월 다음에 1월 20일 날 잔금을 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개업공사 A의 중개를 말미암아 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럼 보수를 달라고 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갑에 대하여만 따집니다. 언제 발생이 됐느냐 이걸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은 갑에 대하여 12월 8일 날 발생이 됐다. 1번. 아니다. 계약 체결일인 12월 20일 날 발생이 됐다. 2번. 다음에 아니다. 잔금 시인 1월 20일 날 발생됐다. 언제입니까? 요 뒤가 안 보이죠? 우리 통설과 판례는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 자체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계약 체결을 정지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그러면 여기 계약 체결을 보시면은 행사 시점을 본 거예요. 행사 시점. 이때 행사를 한다는 거죠. 보수청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중개 완성 시점을 제가 자꾸 물었지 않습니까? 중개가 완성된 시점이 언제였어요? 계약의 체결이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행사 시점을 본 거예요. 중개보수청권의 행사 시점. 그럼 적어도 권리 자체는 이와 동시에 아니면 그 전에 발생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일단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중개 의뢰 받았다는 얘기는 중개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발생이 돼요. 행사는 이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지금 보수를 언제 주고 있어요? 잔금시 주고 있죠? 잔금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당사간의 사정으로. 물론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약 깨지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이 계약이 깨져버리면 보수를 못 받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행사 시점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지면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같은 거 이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얼마 안 되니까 개공이 다시 중개하고 말죠. 물론 이제 계약이 깨지면요. 물건도 그렇고 손님도 그렇고 다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게. 그러면 이번엔 거꾸로 개공의 고의과실로 이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됐다. 그럼 개공의 고의과실로 깨졌다. 그럼 이때는 이제 못 받게 되고 받은 금액이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수청권이 소멸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개공이. 그리고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후일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렸다. 그러면 이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럼 받은 게 있다면 반환해야 돼요. 못 받은 게 있다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수청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중개보수청권은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해요. 행사는 중개 완성 시, 즉 계약 체결 시 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에 관한 문제는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또는 무효가 되면 이때 소멸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해서 하면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예요. 중도금 잔금 지급을 을이 계속 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럼 이때는 결국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요,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잖아요. 보수액이 크잖아요. 그럼 가끔 법정으로 갑니다. 만약에 토지거래가가 10억짜리였어요. 그럼 일방으로부터 최고 900만 원이거든요. 양쪽 모두를 중개했다면 1800이에요. 그러면 개공에 전혀 잘못이 없는데 계약서 쓴 다음에 이 계약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안 준다고 그러겠죠? 법정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법정으로 가면 주로 이제 개업공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는데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자, 그래서 보청권 자주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청권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럼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요.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밑줄 그어놓고요.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는 건 느낌 와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파트는요, 솔직히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법적으로 법은 논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집권자들이 말이에요, 지들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아주 그냥 이걸 뜯어 고쳐놓는 바람에 이게 누더기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개 완성이 이때니까 계약 체결이니까 약정이 없다면 중개 완성됐을 때 계약 체결 때 전액을 지급하는 걸로 해야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해놨잖아요, 지금. 뭔가 안 맞죠? 제가 가재는 개평이라 그런가요? 뭔가 안 맞습니다, 이게. 저는 공정하고 얼굴에 써 있잖아요, 일단. 자, 그래서 중개보수청권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의 한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86쪽에 주택의 중개보수 그랬고 87쪽에 주택 외의 증산물에 대한 중개보수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중개보수의 한도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재를 찾아가려면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보시죠, 그냥. 지금 우리 중개보수의 한도는요, 지금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개보수의 한도는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했어요. 제가 중개대상물 그러지 않고 물건 그러죠.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무에서는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냥 물건이라고도 안 하죠.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한도를 달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합니다. 즉 시도 조례로 합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개업공사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세부 내용을 다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국토부령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어요. 일방으로부터. 그래갖고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이 중개보수가 주택에 대해선 대폭 지금 손을 대놨죠. 이게 아주 다운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래서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하고 주택에 대해선 시도조례로 최종적으로 위임했다.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아닌 물건은 그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물건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국토교통부령은 어떻게 정했냐면 물건이 오피인 경우와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어요. 국토부령이 주택이 아닌 물건은. 그래갖고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전용면적이 뭔지는 알죠. 전용면적 기준에 갖고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등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를 따로 정했고 나머지 물건은 이제 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전용이 85제곱미터라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평이 더 익숙하죠. 근데 이제 문서를 쓸 때는 절대 평을 쓰면 안 되는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 쓰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저 85제곱미터면요. 이거 평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요. 미리 알아두세요.
곱하기 0.3025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0.3을 곱하면 평으로 환산돼요. 이게 이 부동산 하면서 0.302라는 숫자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85제곱미터짜리였잖아요. 그러면 이거 평으로 환산하면 대충 25평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전용 25평이면요. 아파트라면 이게 32평형 내지 35평형이죠. 그죠? 분양 면적이 그렇게 되죠. 근데 오피스텔은요. 공용 면적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전용 85제곱미터 오피라면 이거는 분양 면적은 한 40평 이상 될 겁니다. 굉장히 큰 오피죠. 방 3개짜리 85제곱미터면. 그러니까 이거 이하, 이거 전용 입식부엌과 화장실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이른바 이제 주거용 오피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오피스텔은 저는 다 부엌 있고 화장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면적 이름 중요하겠죠.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였다. 그럼 이때는 이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계약이잖아요.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1천분의 5는 0.5%죠. 0.5% 범위내에서 일방으로부터, 이거 일방이에요, 다. 일방 한도입니다. 우리 일방 한도 체계예요. 일방으로부터 0.5%. 임대차 등이에요. 이 오피스텔의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4. 이건 0.4%죠. 4% 범위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랬죠. 이게 원래는 0.9%였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값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결국은 오피 전문 중개업소들 다 망했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오피를 다 떠났죠. 자, 그래서 0.5, 0.4로 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 주택을 제외하고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국토부령이 그 한도를 직접 정했는데 나머지 물건들은 거래 금액의 일방으로부터 0.9%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라든가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단일 한도 체계예요. 그래가지고 일방으로부터 최고 0.9%까지 가죠. 이게 그러니까 상가 매매를 중개했던 임대차를 중개했던 일방 최고 0.9%예요.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거래금액 1.8%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독특해요. 그래서 상가나 토지가 그럼 짭짤하다는 얘기죠. 매매든 임대차든 교환이든 모두 일방 최고 0.9%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유형이라든가 매매 교환 임대차 구분이 없고 거래 금액도 구분이 없어요. 그래갖고 일방 최고 0.9%에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한도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도 체계를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주택은 시도지로 가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으로 가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OP와 OP외로 나눴고 OP는 85제곱미터 이하의 OP를 얘기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0.9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럼 이거는 최고 요율 체계로 가고 있죠? 최저 한도는 없어요. 그죠? 최저 한도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번에 지금 중개보수를 개정을 하면서 우리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추천한 게 확정요율로 가라 그랬죠. 실무에서 이걸 최고요율로 가다 보니까 손님은, 의뢰인은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주려고 그러고 우리 개공은 풀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확정률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요율 낮추는 건 좋은데 좋다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확정률로 해달라 이거지.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습니다. 확정률 체계에서 깎아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그죠? 근데 이걸 최고율로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손님하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뭐 일간 그 신문에서는 뭐 0.9% 해갖고 뭐 너무 보수가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0.9% 받는 중개업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실무하면서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표 1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요. 국토부령이.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지금 정하는데 조례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그 표가요 아주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국토부령이 정하는 그 한도액 표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재 없죠. 그죠? 없어요, 지금. 거기 이게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건 87쪽에 지금 이건 서울시 조례인데 이건 현실과 지금 안 맞습니다. 현실과 안 맞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X 거도 돼요. 그건 현재 적용 안 되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거예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다시 정하라는 얘기예요. 이 범위 내에서.
근데 조례가 다시 정하겠습니까? 안 정할 거예요. 이대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건 국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암기를 해야 될 사태가 벌어졌어요. 일단. 자, 그럼 이 국토부령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게 이거였어요. 이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이다. 그럼 거래금액 요율 한도액인데 이건 최고요율이에요. 상한요율 그랬죠? 그러니까 최고요율을 얘기하고 이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일방으로부터. 그래갖고 이제 거래금액은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2억 이상 9억 미만, 9억 이상 12억 미만, 12억 이상 15억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나눠놨죠. 그리고 요율은 1000분의 6, 0.6, 0.5, 0.4로 갔어요. 그랬다가 이제 9억 이상서부터 다시 올라가요. 0.5, 0.6, 0.7. 그래갖고 일단 첫 순환이니까요. 기억은 주택의 매매 교환 15억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최고율이 0.7%예요. 이게 원래 0.9%였어요. 9억 이상이 전부 다 0.9%였는데 이게 0.7%로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똑같은데 한도액은 2580이에요. 25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매매 교환은 이렇게 돼 있고요. 임대차 등이잖아요. 임대차 등도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12억 미만, 그리고 12억 이상 15억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나눠놨고 요율은 0.5로 출발해요. 일방 0.5. 그러니까 매매보다 0.1이 낮죠. 그래갖고 5, 4, 3이죠. 0.5, 0.4, 0.3. 그리고 이제 6억 이상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6억 이상서부터 0.4, 0.5, 0.6 했어요. 원래 6억 이상 있잖아요. 6억 이상이 임대차는 0.8%였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0.6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15억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0.6으로 됐죠. 그래서요, 일단 주택이잖아요. 15억 이상 매매였다. 그럼 0.7% 최고. 임대차 15억 이상이었잖아요. 그럼 최고 일방으로부터 0.6%입니다. 그리고 한도액도 2030이에요. 이건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이 이번에 이제 손을 댄 겁니다. 임대차는, 매매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손을 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요렇게 현재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표를 이제 숫자를 어떻게 감을 잡냐면요. 요 매매 교환은 이거 529죠. 529, 125. 어이구, 125. 그다음에 이제 654, 그다음에 567.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516이에요. 516, 1215.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543, 다음에 이제 456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한도액 표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 범위고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다시 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 다시 안 정할 겁니다. 이대로 가겠지 뭐. 이거보다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잖아요, 지금. 높이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봤고요. 그러면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더라. 적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교재에 쭉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냥 쭉 이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지금 중개보수 한도 체계가 일방 한도 체계죠. 그러니까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쌍방 모두를 중개한 것을 실무에서는 양타 쳤다고 그런다고 그랬죠. 양타. 이때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계산된 금액을.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잘 묻는데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시도조례가 서로 틀렸어요. 그럼 어디로 기준해야 되느냐? 이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어요. 근데 어디 주택의 소재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신 개공이 경기도 물건을 중개했다는 얘기죠, 지금. 광명시 있는 거를. 그럼 이때는 어디 조례를 적용하여 보수를 받았냐? 이 문제가 있는데 원래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물건지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법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물건지 조례를 적용한다면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불편하죠? 나아가서 손님은 이 강남구 사무소를 찾아왔어요, 지금. 그럼 이 강남구 사무소에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게시되어 있을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의료인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리가 틀리면 이때는 사무소 기준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이거 복합 건물이거든요. 복합 건물의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을 적용하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주택 외를 적용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자, 1층이 상가였고 2층이 주택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구분 건물이라면, 구분 건물은 등기가 따로따로 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경우는 가액을 나눠가지고 보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구분 건물이면. 근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이게 수익형 부동산 상가주택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었다. 그러니까 등기가 따로따로 안 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실무에서 통건물이라고 그래요. 이 통건물은 법적으로 단독 건물을 얘기하죠. 통건물이었다. 그럼 이때는 보수 체계가 주택이 틀리고 상가가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수를 받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인데, 이때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했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로 가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을 적용하고, 이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었잖아요.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적용합니다. 상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둘이 면적이 같다면요. 주택이 50제곱미터고 상가도 50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해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가야 되죠? 같다면. 2분의 1 이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보수 한도에는요,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우리는 연간 매출이 4,800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물론 4,800 안 되면 이거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4,800을 넘어서면요, 일반 과세자로 자동적으로 돌아요. 일반 과세자로.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자동적으로 도는데, 일반 과세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때 부가세는 별도로 가죠. 그러니까 법정 보수가 300이었다. 그럼 300을 받는다면 30만 원 더 받아야 돼요. 10%. 이게. 그래서 부가세는 별도로 갑니다. 한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개보수 약정이 있잖아요. 중개보수 약정,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예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법정 보수인데 500만 원 받기로 약정했다. 약정을 했으면 초과하는 부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200만 원에 대해서만 무효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점 판례 태도로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우리가 이미 읽어봤죠.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일로 가요. 약정이 없다면. 이게. 자, 그래서 요거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따져봤습니다. 따져봤고요. 지금 교재에 이게 흩어져서 지금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순환 때는요, 직접 계산 연습은 안 하고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 계산인데 교재는 지금 88쪽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거래 금액 곱하기 중개보수율을 곱하겠죠.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와요. 그럼 산출액이 나오면 이제 한도액과 주택은 비교합니다. 그랬고 한도액이 매매는 2580이 있었고 임대차 등은 2030이 있었죠. 그럼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응금액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액이 더 크면 한도액 받아야 되고 한도액이 더 크면 산출액 받으면 됩니다. 둘이 같다면 아무거나 받아도 되죠. 이때 이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건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죠. 거래 유형이 매매냐, 임대차냐, 교환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금액 기준을 삼을 때 매매는 당연히 매매대금으로 하면 되죠. 이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매매대금으로 가면 이제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분양권이었잖아요. 이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납입금이에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갑니다. 그럼 기납입금이 뭡니까? 이게 이미 기자죠. 이미 납입한 금액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양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양권은 이미 납입한 금액.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금액이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여기에 계약금 5천 들어갔습니다. 1차 중도금이 1억이 납입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P가, 여기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P라고 부르죠. P라고 그러는데 이 P가 아니에요. 이 P가 아니고 프리미엄 할 때 P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P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P가 5천이 붙었다. 그러면요, 기납입금은 지금 1억 5천이죠. 이미 납입한 금액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P가 5천이 붙었으니까 총 거래대금은 얼마? 2억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액의 프리미엄 합산 금액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분양가액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 대법원이 취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중개부수를 계산합니다. 분양가액의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분양권의 경우는 중개보수를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가는 것이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한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래 관행도 아니고요. 솔직히 상식에도 맞지 않아요. 법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결국은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업공사들 모두 불법행위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실무적으로요, 분양권은 일이 엄청 많아요. 일반 매매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양가 5억에다가 계약금 5천 들어간 상태에서 P가 5천 붙어갖고 이 분양권 소지자가 전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총거래대금 지금 1억이 됐죠. 그죠? 그럼 1억이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0.5%예요.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니까. 그럼 0.5%입니다. 그러면 이거 50만 원이거든요. 그럼 50만 원 받고 P가 5천인데 50만 원 받고 분양권 전매 중개하느냐? 안 합니다. 이거는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권의 경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대출 승계해 줘야 돼요. 그럼 물론 이제 중개사무소가 대출 승계, 그러니까 이제 분양 받으신 분이 분양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사는 손님이 승계를 받잖아요, 또. 그죠? 그럼 이거 해야 되죠. 그럼 은행에 손님한테 갔다 오세요, 그냥. 그럽니까? 모시고 갔다 와야지. 스케줄 잡고. 그죠? 또 명의 변경해야 돼요. 그럼 명의 변경하러 갈 때 손님한테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중개사무소마다 잔금 치는 날, 분양권 잔금 칠 때는요, 실장님까지 스케줄 비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바쁩니다. 이게. 그리고 분양권은요, 또 이게 사고도 많이 나. 어쨌든 근데 법정을 받고 하느냐?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다 초과지. 100만 원 출발하는 데도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죠, 이것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다는 게 지금 처음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법은 논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상가 중개할 때 권리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 보상, 영업사원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이런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은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러면 아니니까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물이 아니므로 이것을 소개했더라도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아서 받으라는 거죠, 이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권리금하고 프리미엄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권리금하고 법적인 성격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빼라 그러고, 아니, 여기는 또 포함하라 그러고, 이게 당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간다면 좋다 이거지. 기납입금을 법정으로 가고, 프리미엄은 별도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50만 원 받고 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거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결국은 우리 전문 그 분양권 전매 개업공사들 불법행위자 만들어 놓은 거야, 다. 그래서
제가 뭐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뭐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악법은 법이 아니죠. 그 시대의 법처럼 그랬고 모두가 지키지 않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판례를 이걸 뒤집으려면 결국 우리 시행규칙 쪽에서 국토부령 쪽에서 이걸 갖다가 분양권의 경우는 기납입금으로 받고 프리미엄 별도로 가라 이렇게 지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험에 합격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권은 이미 납입한 금액입니다. 이거에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중개보수를 받는다.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보수 파트는요, 법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법은 논리 싸움인데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교환계약이었어요. 교환계약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이때는 거래금액을 뭘로 해야 되냐면요, 큰 것 기준이에요. 그럼 이 얘기네요. 단독주택 4억짜리하고 아파트 5억짜리를 맞바꿨다. 그럼 이 경우에 이거 큰 것 기준이죠. 이걸로 중개보수를 쌍방으로 각각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 물어야 되고요.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4억짜리를 주는 사람은 5억에 따른 보수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교환계약은 큰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때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 하겠죠. 둘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1억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보충금이라고 민법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보충금. 보충해 준 거죠. 근데 중개보수 계산할 때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 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교환하는 계약이 오는 이제 큰 것 기준이라는 거. 근데 실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그저 실무 가셨을 때 교환 계약은 웬만하면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환 계약 속에다가요, 사기로 고소당한 예가 열에 여덟인데요. 어느 한쪽이 꼭 피해봤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그리고요, 또 이 교환 계약은 실제로 사기가 횡행합니다. 여기 지금 둘이 맞바꾸면서 이 1억을 제가 현금을 붙이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붙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붙지 않고 안 팔리는 물건 있죠. 자갈 땅, 저기 산꼭대기 땅. 그런 거 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팔리는 물건들 이걸 끼워넣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 무지하게 번다 하면서 맞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횡행하니까 웬만하면 교환 계약은 중개를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니들끼리 해라. 그냥 법무사 가서 계약 써라. 그러고 말아야 돼. 이거를. 자, 그래서 교환계약은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전세예요. 전세는 당연히 거래금을 전세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문제 없고. 전세는 월세가 없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임대차가 문제죠.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여 합산한 금액을 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하여 합산한다. 이렇게 이제 거래금을 삼아요. 그러면 이 얘기네요. 보증금 5천에 월차임이 월세가 30만 원 있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럼 요 금액이 3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총 거래되면 얼마? 8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함이 대원칙이에요. 거래금액은. 여기서 그럼 100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전에 말이에요. 중개법 시절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실무에서 월 일부 이자를 쳤어요. 월 일부. 월 일부는 1%를 얘기합니다. 월 1%. 연리로 따지면 12%죠.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전세 8천짜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 월세로 전환시킵니다. 그럼 3천만 원의 월 일부 이자가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100 해버리면 다시 3천 나오잖아요, 지금. 이거를 월세를 그렇게 전환시켰거든요. 지금은 주임법에 의해서 상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거 절대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이걸 중개보수 산정 방식에 반영을 해준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중개법 시를 2006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중개법 시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계약기간 월수. 그럼 주택임대차라면 통상 24가 곱해졌겠죠.
상가임대차라면 통상 12가 부패였어요. 근데 이게 2006년도부터 공인사법으로 바뀌면서 월세 곱하기 100으로 갔거든요. 그러자 소액임대차가 있어갖고 무려 실제로요, 중개보수가 3배 정도가 뛰었어요.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가 너무 올랐다 그래갖고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는 이렇게 계산함이 대원칙인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이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갑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적당히 낮춘 거예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70으로 내려갔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네요. 보증금 만약에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다.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도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5천만 원 미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2천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게 거래금액 얼마 나와요? 3,400이 나오는 거예요. 4,000억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택이었다. 그럼 주택률 주고하면 되고, 이게 OP였다. 85제곱미터 이하. 그럼 OP율 주고하면 되고, 이게 상가였잖아요. 그럼 0.9%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한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계산한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OP도 그렇게 하고 상가도 그렇게 하고 토지임대차도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5천만 원 미만 나와버리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방식만 이번 순환 때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순환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해 볼 거예요. 얼마가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요 정도 이해만 해 두시는데, 거기 그저 88쪽에 말이에요. 교재 88쪽. 양괄호 5번 있죠. 동일 중개사물에 대해 동일 당사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랬죠,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점유 계정이죠. 점유 계정. 참고하시는데 민법 시간에 이제 점유 계정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해만 해 두시는데, 갑이요, 을한테 아파트를 팝니다. 이 매매 계약 소개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민법상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그래요. 말이 참 어렵죠? 점유계정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따로 써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만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통상 뭐 임대차는 안 두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뭐 아니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계약서가 2장인데. 임대차 금액은 통상 못 받겠지만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가야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때는 매매만 적용하여 보수를 받는다. 매매만.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세 가지.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에 돼요. 동일 당사 간에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팔고 주저앉은 점유계정의 경우만 매매를 적용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거가 더 많겠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임대차 계약은 병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을 넣어준 거죠. 이거죠. 그럼 을로부터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원칙적으로 보수받을 수 있죠. 이때는 동일 당사 요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점유계정의 경우만 매매를 적용한다. 팔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갔다. 이때는 이제 일로부터 이론적으로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이제 많이 할인해 주거나 무보수로 해주겠죠. 일단. 자,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 이제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실비로 들어가는데, 이 실비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비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개업공사가 중개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이 실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상 실비가 인정된 건 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비의 마스터표인데 최종적인 표란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법상 실비로 인정한 것은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요거 두 개만 딱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걸 인정한 취지를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를 기억할 수 있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라는 것은 우리는 확인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죠.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가 뭐였냐면 바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자면 그 발급받아야 되죠. 거기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부 발급비임을 알 수 있어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오늘 공부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예치에 대한 비용이죠. 그러면 그죠? 그 두 가지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관련 비용, 그 다음에 예치에 대한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이 잘 안 팔려서 광고료가 지출됐다? 실비 아니죠. 경계가 의심스러워서 측량비가 발생했다? 실비 아닙니다. 이거. 그럼 이런 비용들 발생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건 별도로 의뢰인과 합의해야죠. 별도로. 이걸 실비라고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법상 실비가 있는 건 이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럼 이 비용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권리관계 확인의 소요 실비는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 물건을 팔려고 우리가 공부를 먼저 발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취득 의뢰인에 유의한 제도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의 부담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 발급비 있죠. 이거 추접스러워서 이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런 것들은 차라리 삭제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비라는 부분은 아예 삭제해버리는 게 입법론적으로 좋고, 그냥 알아서 비용 들어가면 의뢰인과 협의해서 정리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어쨌든 부담자,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실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은 감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와 실비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고, 이제 그 공인중개사 협회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재 89쪽인데 요거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냥 깔끔하게?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